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그들만의 리그에 해당될 수 있는 상류층에서는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하방함이 강하구나. 이게 역으로 서울의 중심지도 좀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다라고 우리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동산 정책은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게 되는 건가? 그걸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급락하는 건 다 원하지 않잖아요. 연착륙되기를 원하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그러면 무리하게 주택가격이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올라가지고 정치적인 개념이 앞서서 약간 다주택자의 어떤 징벌적 네.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좀 간 경향이 있었죠. 그걸 알맞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둘 다 숨통을 트는 게 예를 들면 이거죠. 양도세 중과를 너무 강하게 했어요.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까요? 못 팔잖아요. 못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매물 잠김이 생기잖아요. 그건 발표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건 좀 시장 논리를 너무 잘못한 거다. 네. 진짜 매물 잠김이 생겼잖아요. 기억나시죠? 매물 씨 말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또 시장 친화적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니까 이걸 갖다가 확 뒤집어가지고 더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동산도. 특히 젊은 분들이 캐스팅 보던데 젊은 분들이 지금 느끼는 박탈감은 크잖아요. 네. 게다가 전세 사기 문제까지 도드라졌고 그러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 중도 확장을 해서 선거를 확실히 이기려고 하는 선거전이니까 생각이 있다 보면 너무 강력하게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0. 몇 프로 차이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잘못 운영하면 이게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1번은 이거죠. 정책 기조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박의 수준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대출은 고민할 것 같아요. 줄이는데 스텝 바이로 가냐 이미 규제를 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냥 공급 확대로 갈 것인가. 네. 공급 확대도 한 방안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볼 땐 답을 못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대선 때 기본주택밖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기본주택의 개념이 임대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임대사라는 얘기가 이런 비아냥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서는 아마 공약할 때 잘 조정해가지고 임대 사는 것도 이해되지만 집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 비중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반은 이게 투투대기죠 여기도 반은 과도하게 풀려진 투자 쪽에 투기 쪽에 활성화된 제도는 압박을 들어가고 수요에서 진작을 하기 위한 현재 제도는 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거를 잘 믹스해서 공약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3기 신도시 공급 있잖아요. 네. 이게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네. 제가 볼 때 그거 빨리 안 하면 이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같은 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사 PF 문제로 공급이 많아지면 이게 더 박살나니까 제어를 했잖아요. 네. 30만 가구인데 지금 뭐 1, 2만 가구밖에 안 했잖아요. 많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10만 원, 20만 원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메인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젊은 층에 좀 호응이 있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공급이 빨라질 경우에는 주의할 건 그거죠. 너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또 심리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이런 걸 잘 조정하면서 연착륙 쪽으로 이쪽으로 정책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제어하거나 약보합의 연착륙 패턴으로 가는 게 경제를 위해서도 좋고 미래를 위해서도 좋잖아요. 네. 그쪽으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좀 만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 경제 및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경기도 좀 많이 안 좋다고 느끼시나요, 교수님도?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보시면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대미 수출입 동향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했더니 빨간 선이 이제 대미 수출액이에요. 그리고 파란 선이 수입액입니다. 그럼 격차가 이제 우리 흑자 내용이잖아요. 그럼 밑에 그림 보시면은 주황색이 4개가 있어요. 주황색 4개가 지금 앞에보다 반토막 났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트럼프 1기 때입니다. 네. 그때 아시겠지만 세탁기 관세부터 해서 좀 관세들이 붙었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좀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게 이제 2024년 중인데 실제로는 이게 1200까지 올라갔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액은 500억 달러 넘었어요. 560억인가 그래요.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한 500억 이상이 이제 흑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트럼프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4월 2일 날 자동차 관세 언급했잖아요.
이 자동차가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제목이 있으면 일본 제낀 위대한 K자동차, 기쁨은 잠시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제꼈습니다. 이건 박수 칠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칠 텐데, 대한민국 정말 위대합니다. 넘기자마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타겟이 되잖아요, 사실. 네. 멕시코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만, 우리는 멀리 있는 나라인데 힘든데,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는 뭐 워낙 그런 스킬이 뛰어나니까 결국 부담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중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자동차 수출 중 미국 수출이 50% 반이에요. 근데 미국 수출 중에 30%가 자동차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반이고 30%인데 25%니까 최소한 10%는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외환 달러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보다. 네.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있잖아요. 알루미늄 철강도 꽂혔죠. 그리고 세탁기 또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세요? 1월 27일에 얼마 전에 세탁기를 또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이 세탁기를 얘기하는데 세탁기는 120만 대까지 쿼터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관세 50%입니다. 그래서 120만 대까지 20%고. 네. 근데 이게 작년에 끝났거든요, 재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WTO 제소해가지고 20% 된 걸 1년마다 낮춰가지고 2023년도에는 15%로 낮춰졌어요. 추가된 거는 이제 여전히 또 30% 40%고. 근데 트럼프가 된 바람에 이제 악몽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 지금 야, 이러면 이거 남는 게 없겠다. 이래서 LG 최근에 기사가 LG 공장 이전 고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더 팔 수 있는데 관세하고 이런 걸 계산하니까 답이 없으니 그러면 버는 것 같지만 이게 잃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다 미국에 나가고 그죠? 찌끄레기만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수출 전선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인 거 확실하죠.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환율에 대한 어떤 세계 은행들의 컨센서스가 이제 환율 위험 센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무역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이미 1,400원 넘는 거로 이미 예측이 됐었어요. 개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측하실 게 뭐냐면 환율이 개엄 전에도 1,400원이 될 거라고 세계은행들이 예측을 했다? 그게 이제 시장에 나타난 거고, 개엄이 터지고 나니까 바로 뭐 1,470원 가고 80원 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되고 가면 좋아질 텐데, 당분간 힘들고, 이 그림 보시면 환율이 그럼 높을 때, 환율이 당분간 좀 갈 것 같아요. 가면 좀 약간 고차가 됐죠. 1,400원이. 계속 50원대에서 노니까. 근데 여러분 더듬어보실 게 국민연금한테 600억 달러 수합해가지고 퍼붓잖아요. 근데도 역부족이잖아요. 그 안 퍼붓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500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하가 최선을 다해서 막았잖아요? 막았고 지금은 1,350원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가봐야 알죠, 그거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입니다. 관계. 환율과 주택시장 관계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코시스하고 한국은행 거 데이터 갖다가 제가 크루싱해서 만든 건데, 보시면 이게 IMF 때예요. 당연히 내려갔죠, 집값. 그 1,400원 있다가 또 언제냐면 2008년이에요, 여기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 똑짝 따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1,400원 넘었잖아요. 꺾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토지거래허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밀려 올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1,400원이 지금 뭐 토지거래허가든 수요 공급든 상관없이 여기 세 번의 1,400원 시절에는 100% 내렸구나. 이거는 증명이 됐잖아요. 이번에 다를 수는 있어요. 물론 그죠? 근데 가능성은 내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서 요새 조금 조정돼서 이렇게 왔는데 얘가 여기서 쭉 가면 이 선은 언젠가 한번 꺾였다 올라와 줘야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오는 시점이 다시 상승기가 될 수 있고 그런 건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 신탁사 문제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PF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제가 재작년에 나올 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SBS 터졌고, 태양 터졌고, 신동아 터지고, 뭐 지방은 뭐 많이 터졌어요. 터졌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지금 스며드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최근에 그 한국기업평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탁사 14곳을 갔다가 재무제표하고 다 체크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냐면요. 14개사 중에 10개사가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고 그 중에 6개사는 작년 한 해 내내 적자예요. 그러니까 무궁화 신탁이 매각으로 나왔잖아요. 잘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부동산의 영향이 어떻게 되냐.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동성이 급락하고 안 좋다는 얘기는 조달금리가
쉽게 안 내려갈 거고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채권 회수 공사장들이 되거나 이래야 신탁도 계정을 돌릴 수가 있는데 지방하고 수도권이 지금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수도권의 현장에 많은 회사들은 올해 좀 위험합니다, 사실. 네. 뭐 금호건설도 뭐 선반영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한 3월 나오면 알 것 같은데 지금 600% 넘었는데 3월달 1분기도 공사장 미채권 회수가 안 되면 이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 터질 가능성이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올라간 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환율 고가되면은 보통 바로 반영되는 게 재고 물량이 있으니까 좀 텀을 두고 하잖아요. 근데 이 1,400 여기 보시면 요맘때 여기였는데 지금 더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또 이제 3, 4월에 올 수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롯데제과가 어젠가 17일날 엊그제 17일부터 과자 뭐 아이스크림 이런 빙과류 이런 거 다 9.5%가 10% 올렸거든요. 소리 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징어채, 뭐 진미채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한 25%가 30% 올랐고 소리 없이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가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물가 제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매출은 지금 잘 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데드캣 바운스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뭐 새출발 기금리에서 자영업자들 폐업을 막고 도와주고 있지만 네. 그게 좀 제가 보기엔 역부족인 게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서 자영업자 부분 리스크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네. 그분들이 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경매 물건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됐을 텐데, 이게 임의경매 물건인데, 경기도, 부산, 서울 임의경매 물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좋을 시절이고요. 좋을 시절에 좀 다운됐다가, 여기 17년부터 다시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 2008년 글로벌 금융 2위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니까 얘가 여기 다 가면 2010년부터 13년, 4년처럼 조정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 내려갔잖아요, 이게 푹. 이게 내려간 게 왜 그러냐면, 하도 경매가 갑자기 느니까 정부에서요. 서민 주거권에 대한 법정이 있어요. 이걸 개정을 했습니다. 왜 개정을 했냐? 너무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짧은 기간에 여기 보면 이 선이 완만하잖아요. 이건 갑자기 좀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행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원래 경매를 저축은행 같은 데는 2달이나 3달 되면 바로 넘겨요. 금융권, 1금융권은 보통 3달 지나서 조금 타진하고 4달 때 넘기는데 그거를 6억 이하 주택들은 좀 주거권이 갑자기 집주가라면 위험하고 또 경제주체가 문제가 있으니 6개월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이 지금 낮춰지니까 그때부터 물량을 일단 주는 거예요. 나갈 게 안 나가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그러면 3개월 차에 원래 경매 나갈 건데 이 제도가 10월 달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나갈 게 11월, 12월, 1월 지나야 나오잖아요, 물건이. 그러면 2월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까지 돼 있는데 1월까지 체크.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리는데 2월, 3월이 물량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죠. 그때 만약에 이 선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 이건 경매 물건이 정말 많아지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겠죠. 더 누적됐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시고 또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가 이제 3월에 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정부가 또 정책 자금도 쓰고 하니까 약간의 이제 온화한 기운은 돌겠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터지면 좀 충격을 받으니까 어느 정부가 되던 그게 신경을 쓰겠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경제 지표나 또 부동산 심리나 이거 심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하고 이어지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심리가 좋아질 텐데 서울이 요새 다시 좀 움직이잖아요. 네. 서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7, 8월에 좋을 때 이 매수 유지가 70까지 갑자기 치솟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거 2023년이고 작년에 치솟았는데 딱 추석 끝나면서 추석 들어가면서부터 푹 꺾여요. 네. 꺾이더니 요새 이제 조금 강남 매수세가 붙었다 그랬잖아요. 쫙 올라갔어요. 근데 이 수치가 43인가 4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전국하고 수도권 인천은 30 밑에가 있습니다. 다. 이 30이라는 수치가 뭘 얘기하냐면 종인중개사 100분이 계시면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요. 대답하는 분이 한 2%. 그리고 한 15에서 25%가 손님이 꽤 있어요. 뭐 파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이고 70% 정도가 손님이 없어야 하는 게 수치가 30입니다. 이건 무조건 하락이에요. 제가 보면. 서울은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단 지금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문제예요.
지방은 지금 숫자를 보면 40이잖아요. 네. 제가 표현을 지금 뭐라 그랬죠? 40이면 약간 간다고 30이면 무조건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 30 밑에 5개가 다고 울산만 지금 입주 물량이 울산이 올해 좀 없거든요. 약간 받치고 있는데 얘도 40 이하예요. 5대 광역시가 지금 다 안 좋은 분위기네요. 자, 세종까지 하면 6대죠. 네. 광역시는 아니지만 세종은 아예 뭐 숫자가 10 이하입니다. 그러면 1% 정도만 손님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종이 상승률 1위였다가 하락률 1위 찍은 뒤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예측할 게 아까 대선의 정책이 어떻게 될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방 경제를 살린다는 개념과 정책 개념과 행정수도 이전, 국회 이청사 이게 이제 대선 공약의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이 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종시에서도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주택 마련할 준비가 된 분들은 지금이 혹시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떨어진 데는. 만약에 그런 발표가 난다면 그때 또 올라가겠죠? 네. 그때 좀 빨리 가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6대 강시가 다 힘을 못 쓰고 있다. 이 분위기는 뭐냐면 연쇄적으로 이제 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업자분들이 부산이든 지방의 하청으로 일을 하러 많이 가요. 그리고 현지에서 건설 인력을 쓰지만 모든 그 하청 회사 사장님은 서울 회사 사장일 수 있잖아요. 서울 업체가 부도가 나는 거죠. 같이. 이런 경제 요인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신탁사하고 이런 관계되는 그 관계 업종들의 어떤 연쇄적인 좀 부진이 이분들 입장에서 갖고 있던 집을 담보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이럴 개연성도 있다라는 걸 부시고 당분간 1, 2년은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이 서울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인 건가요? 그거하고 공급이 너무 많은 건가요? 네, 공급이 많습니다. 공급이 많고요. 잠재 수요자들, 그렇죠? 현재 집을 갖고 있는 분 말고 잠재 수요자들, 여러분이 아쉽게 선진국에 자가주택 보유율이 최고 높은 나라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대충 감을 오시고요. 70%? 70%가 조금 안 됩니다. 70% 한 번 찍은 적은 있고 평균으로는 67, 8, 5 이졌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 이쪽이 다 60% 넘은 지 오래됐고요. 65%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물량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됐을 때 집을 사고 넘어가잖아요. 이 패턴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 층이 서울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 감소할 거가 있고 인구 감소가 또 서서히 되는데 그럼 수요가 또 줄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측을 이렇게 급하게 감소가 될 줄 몰랐고 건설회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좋은 분위기에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해서 막 들어간 거죠. 그게 지금 일단 입주 물량이 부산 같은 경우에 2년 전부터 많았어요. 인천도 말씀드렸었고 재작년에 제가 인천은 박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그랬고 그 예측대로 지금 다 됐어요. 지방은 됐는데 수도권도 거의 그래요. 수도권 여기 보시면 미분양 아파트 여기 있는데요. 광명 뜨겁잖아요. 광명 뜨거울 때 분양가가 막 11억, 12억 가길래 저도 이제 유튜브 하잖아요. 구독자들이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분양가가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이건 뭔가요? 광명 뉴타운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인데요. 최근에 센트럴 아이파크가 1957세대가 이게 11월인가 입주했어요. 분양가가 이겁니다. 근데 11월에 거래가 됐어요. 11억 3,900에. 그리고 물건이 몇십 개가 있어요. 좀처럼 해소가 안 되고 있고요. 이것도 1월인가 2월에 이제 3,000세대, 3,500. 둘 다 거래가 최근에 2월에 됐어요. 이건 10억, 물론 4층이에요. 10억 2,800, 11억 8천. 같은 분양가에 같은 저겁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한 5천, 6천?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자이도샵은 9억 5천. 이건 한 거의 뭐 8천, 9천. 그러면 경쟁률을 보세요. 40대요. 근데 이 당시 제가 뭐라 그러냐면 2009년 대자뷰 일어난다. 2011년이니까 2009년, 10년, 11년, 12년이니까 3년 더 하면 5년도, 6년도 되면서 마피 뜰 거다 그랬거든요. 요새 뜨고 있잖아요, 많이.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마피가. 근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서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체지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 단지들이 되게 좋아요. 최신석으로 지어가지고 커뮤니티는 정말 최고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게임도 안 돼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하고는 입지는 훨씬 강남이 좋은데 아파트 자체 상품에서는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강남의 3분의 1이잖아요. 대체 효과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좋았다면 이 분양가들이 아마 프리미엄이 붙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자꾸 사라지고 마피가 뜬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그들만의 리그에 해당될 수 있는 상류층에서는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하방압력이 강하구나. 근데 이게 역으로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해서 서울의
중심지도 좀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럼 서울의 아파트의 매물량이랑 거래량은 좀 어떻게 되나요? 역대 최대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가 좋다라고 판단되면 네. 그리고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되면 매물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지금 91,468건인 건가요? 이게 이제 2월 15일이고요.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 보시면 92,458이잖아요. 네. 5일 만에 1,000건이 늘었어요. 아파트가. 최근에 5일 만에 1,000건, 2,000건이 는 경우에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피크가 91,000건이었거든요. 11월 며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가라앉다가 갑자기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지? 알고 봤더니 그 추석이래죠. 설날 연휴 끼고 이래가지고 계엄 사태 터지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좀 빠졌다가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집 사러 하는데 빠졌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원래대로 나오는데 더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2월, 3월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드디어 10만짜리 향해서 가는 한 9만 5천을 넘어선다. 이러면 이제 서울도 심리 변화가 크게 올 겁니다. 서울에 내놓은 집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10점 만점에 10점 뭐 이런 것도 있지. 9만하고 10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10만이라는 수치 가까이로 가면 기사가 나올 겁니다. 막 매물 10만 가까워, 너무 많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요인들을 지금 보면 이 특이한 현상 하나가 여러분 보시면 예전에 2020년대 빠질 때 보면 매물은 늘고 전세가 줄 때가 폭락할 때예요. 이때 2020년 하반기. 지금 딱 보시면 매물은 살짝 늘고 전세가 줄죠. 개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혹시 초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한쪽으로 해봐요. 그래서 시장을 제가 볼 때 예전처럼 지금 따라가는 시장은 절대 아니다. 자기 능력이 될 때는 따라가는 게 큰 무리가 없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건 좀 신중할 때다. 한두 달 더 확인한 다음에 가도 늦지 않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건 뭔가요? 이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분양권도 있고 거래량이 너무 낮아요, 경기도가. 근데 물건은 매매 물건이 역대 최대를 또 찍었어요, 여기도. 17만 건을. 8년은 매물만. 그러면 이게 그냥 신규 공급이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이 17만 건이 세입자가 들어있는 전세 낀 집들이 아니고요. 이 중에 꽤 되는 물량이 비어있는 집들이에요. 이게 이제 결정타죠. 그래서 인천이 요새 조금 다시 또 꺾이는데 이게 지금 전체 그러면서 보면 이게 뭐 3만 7천, 4만 건 이 정도가 앞에는 평균이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됐잖아요. 그죠? 정부가 55조 푸니까 잠시 올랐다가 갑자기 푹 꺾이는데 입주 물량 영향도 있겠지만 기존 물량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하방 압력이 더 강하잖아요. 이런 게 지금 올해 한 해 수도권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특히 김포, 일산 할 거 없이. 일산도 힘을 못 쓰고 분당은 그나마 일기 신도시 호재로 약간 좀 반등 심리가 있는데 그것도 힘이 약해요. 선도지구도.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예전에 호재에 반응하던 시장의 모습보다는 좀 약하구나. 이거는 우리가 좀 한쪽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